이희진 씨 부모 살인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 의문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요, 박선배 변호사님, 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요.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수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로 검거된 김 씨, 34세 김 씨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신청하게 되면 예상컨대는 이틀 뒤나 3일 뒤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것 같고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구속되고 나면 구속되기 전에는 진술하지 않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실체 관계 규명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저희가 좀 의문점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요. 지금 한번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인터뷰랑 내용을 보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긴 은폐려고 옮긴 거지 뭐. 그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여력이 안 돼서 못했대요. 도주 안 한 게는 도주는 했는데 애국으로 안 하고 국내로 했으니까 잡힌 거지. 아니 할 거예요. 붙잡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 조사할 일 있으면 불러는 언제든지 오는 사람들이니까. 뭐 우선 이 사람 이 친구 이제 실질 심사 끝나고 영장 발부되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이제 보강 추가 조사를 해요. 국제범죄 공조수사 요청만 하면. 그냥 순수하게 응하더라고요. 신분조회 했잖아요. 이거 보고 왜 곧바로 체포해갖고 이제 빨리 차 오라고 잡았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당황해서 당황. 약간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기가 먹었어. 그래갖고 그 경찰이 보충기를 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묻는 말이 조금 대답하더라고요. 저희가 의문점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박선배 변호사님. 일단 저 범행 과정을 보면 부모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범인들이 집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는 비밀번호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일단 이 피의자 김 씨는 이진 씨 아버지와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받지 못해서 범행했다고 하거든요. 예.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데 자택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히 친숙하거나 상당히 잘 알고 있던 관계였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네. 계획된 범행 하에서 애가 이미 침입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한 상태에서 공범을 대동해서 먼저 범행 현장에 들어가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네. 그곳에 돈도 보관돼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용의자 피의자는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 기자님 지금 5억이 이 피의자들이 그 집에 있다는 걸 좀 알았을 정황들이 조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 범인들이 들어가고 15분 뒤에 부모들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집이 비었던 건 알았던 것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 5억 원 처음에 금고 있는 걸 털었다라고 이 김 씨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은 당시 이 이제 15억 원, 당초에 17억 원의 일본에서 중고차를 이 이재 씨가 산 걸로 알려지는데 이게 원래 가격 한 30억에 달하는 부비카라고 하죠. 이 차를 한 15억 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10억 원이 동생인 이문아 씨한테 있고 이 5억 원을 부모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100만 원짜리 수표 지폐 묶음 해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오는 가방을 들고 들어오다 부딪혔고 이 탈취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우연의 일치로 과연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얘기를 해 나가겠지만 지금 먼저 집에 들어가서 빈집인 것처럼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점. 하필 그날이 현금 5억 원을 들고 들어온 날인 점. 이런 부분들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홍 기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굉장히 유명한 슈퍼카를 판 날, 손정희 변호사님, 판 날 공교롭게도 이 범인들이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범행 계획이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범죄일 방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돈을 그날 수령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카를 15억에 판매해서 10억은 이희문 씨 계좌로 입금이 됐다라고 하고요. 5억을 부모가 이제 가지고 온 그날 사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며칠의 간격도 아니고 그날 그 돈을 갖고 오고 그 시간대에 들어왔는데 이미 기가 시간까지 알고 집에서 대기하고 집 근처에서 범행을 도모했다라는 것은
이 슈퍼카를 탄 대금을 가지고 온다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계획 범죄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단순히 이렇게 여러 명이 집에 침입해서 범행을 계획하는데 2천만 원의 채권 채무 관계를 이렇게 하긴 쉽지 않거든요. 한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금 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을 목적으로 강도죠.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5억 원 슈퍼카를 판매하고 판매한 날짜랑 돈을 받는 잔금 날짜랑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슈퍼카 그렇죠. 업계 관계자는 수일 전에 보도 5일 전에 이거를 팔았다는 소식이 업계에 알려졌고 그러면 팔았다는 건 그날 계약해서 계약금만 지급받았을 것이고 나머지 잔금 15억을 이날 받기로 했을 것인데 예. 그럼 이 소식을 어떤 경위로든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알고 집 비밀번호를 알고 기가 시간이나 이 잔금을 받고 실제로 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희문 씨가 다 가져갈지 부모가 가져갈지 그것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 정보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과 예. 연관되거나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그 차 아까 볼까요? 그 한 15억 정도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경찰이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언론 보도입니다. 5억은 부모가 가져가고 15억은 본인 동생 이희진 씨의 동생이 계좌로 입금이 됐다라는 건데 이 10억 나머지 10억이 왜 이따 범인의 움직임하고 좀 관련이 있을 테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박선배 씨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범인은 뭐라고 진술했냐면 금고에서 꺼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용의자 피의자의 말이 지금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초에 검거된 직후에는 금고에서 돈을 챙겼다라고 예. 얘기를 했다가 이진 씨의 동생이 그날 차를 팔고 10억은 내 개인 계좌로 받고 5억을 부모님이 가방에 싸서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혹시 마주치게 된 부모님으로부터 탈취한 게 아니냐라고 재차 수사기관이 묻자 예. 그제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게 맞다. 부모님을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탈취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5억 원을 꺼내게 된 경위부터 허위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있는 김 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진실로 믿어야 될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예. 추가 수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경찰이 잠시 전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금품을 노린 범죄다. 2천만 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중국 동포 3명을 동원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 다만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채무 채권 관계에서 뭐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들은 대부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하거나 보통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환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노부부를 살해할 이유가 뭐냐. 도대체가 주장하는 바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천만 원 그것 때문에 이제 발단은 시작된 거고 그 위에 파생적인 부분은 뭐 지금 조사가 안 됐으니까 아까 혹시 그 이희진 피해자분이세요? 혹시 그분도? 아니 현재로 밝혀진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진의 부모라는 걸 알고 금품을 노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지금 경찰 단계에서 보고 있는데 유영건 대표님 이게 굉장히 중국 동포 이른바 조선족들을 고용해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벌인 범죄라면 2천만 원이라는 숫자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국 그 고용한 사람이 3명이잖아요. 예. 3명 하자마자 또 범행하자마자 또 중국으로 도피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다는 얘기죠. 끊어놔서 완벽하게 준비 안 하면은 범행하자마자 어떻게 바로 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삿짐 센터 불러서 또 평택에 그 아버지 시신을 또 창고에 옮겼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또 정리하러 또 중국인들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채권 관계에서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예.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돼서 예. 그 살해가 됐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거꾸로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런 게 조금 정황이 좀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저는 이거 영화 암수살인 있거든요. 예. 그 범행이 교도소에서 범행을 여러 가지를 경찰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나중에 집령 끝에 수사해서 밝혀내긴 하지만은 이 사건도 의외의 복병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지 않느냐. 액수도 상당히 크고 또 여러 가지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고 예. 또 부모를 같은 안양 집에서 살해를 했는데 왜 어머니 시신은 집에다 놓고 아버지 시신만 또 그쪽으로 평택에 예. 갖다 놨냔 말이죠.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여러 가지 좀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행 동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박성배 변호사님. 중국 동포가 출국 날짜까지 다 정해졌고 최소한 한 달 전부터 계획 범죄 냄새가 너무 명확한데 금액은 2천만 원을 진술하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게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검거된 김 씨와 중국 동포 3인의 범행 목적이 다소 달랐던 것 같아요. 같이 공범으로서 범행은 실행하지만 이 김 씨는 이진 씨 부모나 이진 씨 측 가족과 어떤 원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예. 중국 동포들은 말 그대로 금전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중국 동포들로부터 범행을 도와달라. 예. 그리고 가지게 된 돈은 거의 다 너네들이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범행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차피 자신은 검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포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출국해서 도망갈 수 있게 예. 그 중국에서도 삶의 터전이 어차피 예전부터 있어 왔었으니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도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는 어차피 검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굳이 현장에서 빨리 도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보다는 범행 현장을 정리하는데 두 사람의 추가적인 도움을 얻고 그리고 어머니의 시신만 다른 곳으로 아버님의 시신만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혹시나 수사에 혼선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검거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범자들 간의 범행의 목적이 다르다면 일부 설명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도 설명이 뚜렷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은 이 범행의 동기가 감정적인 이유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고 좀 김 씨는 감정적이고 예. 동포들은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공범들 간에도 목적이 다른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좀 의문점이 홍 기자 이 시신이 발견된 점이 아버지는 이삿짐 센터 직원까지 불러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면서 임대한 창고로 옮겨버리고 어머니는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이 4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김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3사람이 바로 2-3시간 만에 그 집을 나와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중국 칭다오로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시신의 수습은 또 다른 지인 2명을 김 씨가 불러서 수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다음 날 다시 이삿짐 센터 직원을 불렀는데 그 목적이 냉장고에 뭐 이제 그러니까 자세히 드릴 수 없지만 해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대로 냉장고에 이렇게 테이프를 칭칭 묶어서 또 다른 경기도 평택의 창고 김 씨가 이미 돈을 주고 빌려놓은 곳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장롱 안에 계셨던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도 지금 뭐 처음에는 어떤 수사 전문가들이 아버지가 이제 없고 어머니만 살해된 걸로 확인이 될 때 아버지를 용의자로 의심하도록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고요. 또 김 씨는 지금 입을 다물었던 김 씨가 아니다 이렇게 넓은 창고를 구한 게 시간 여유가 된다라면 이 어머니까지도 그 창고로 옮기려고 했다. 그리고 마치 이제 그냥 실종이 된 것처럼 집에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 이 김 씨의 말이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1박 2일에 걸쳐서 김 씨가 그 집에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옮길 시간이 없었다? 이 부분도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의문점이 손정혜 변호사 이 피의자를요 너무 쉽게 잡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게 그렇게 계획 범죄를 해왔는데 정작 이 사람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주한 정황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의자 특정이 됐던 것이 자택의 CCTV에 이 피의자의 차량이 찍혀 있었고 차 번호로 이제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한 달 전부터 창고를 구하고 중국 동포를 섭외한 사람이 이렇게 검거가 쉽게 이루어질 만큼 본인 명의의 차량, 본인 명의든 어찌됐든 피의자로 특정하게 한 단서를 다 남기고 그 CCTV가 있었다는 것도 사전에 당연히 확인이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스스로 노출하고 더군다나 이삿짐 센터라든가 창고의 임대차 계약도 본인 명의로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나의 신원이 특정돼도 관계치 않는다라는 행위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보통은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때는 빨리 신속하게 도망가고 내 신원을 숨기기에 노력하는데 계획범죄 치고는 도주 과정이 너무 계획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손쉽게 잡힌 부분도 의아한 점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방금 전에 나왔던 CCTV가 편의점에서 잡히는 실제 장면인데
저기서 어떤 저항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고 목격자들은 오히려 깜짝 놀라는 모양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도주를 하다가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인데 체포 당시에 굉장히 김 씨가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물어도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도주 과정은 굉장히 허술한데 막상 잡히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거 아닌가 추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주를 왜 저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검거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당황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걸 보면 다른 요소가 개입되는 것 아닌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건이 진행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추측도 나고 있습니다. 그게요, 박사님. 혹시 추가 범죄 가능성이라든가 또 다른 공범의 가능성까지도 볼 수 있을 대목입니까? 추가 범죄 가능성이나 또 다른 공범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것이 본인이 비록 허술하게 도주는 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검거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다른 공범들과 범행 계획에 따르면 그 다음 단계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때 이후에나 내가 검거돼야 될 상황인데 너무 조기에 검거돼서 이걸 어떡하지? 다른 공범들한테는 어떻게 연락을 하지? 이런 상황, 이런 심리 상태일 가능성도 배제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차를 판 가략이 15억 원인데 아마 이들은 나머지 10억 원이 동생한테 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범죄를 혹시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면 처음에 이 15억 원을 이 부모님이 다 들고 올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슈퍼하이카, 이 이제 슈퍼카 자체가 이희진 씨 개인 소유도 아니고 법인 소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15억이 어떻게 나눠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여하튼 근데 5억만 탈취했을 때 10억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2차 어떤 계획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인들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 이수정 교수는요. 동생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피의자가 이제 묵비권을 행사를 일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그 5억이 그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정도의 관계면은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이 우발적으로 저지를 뭐 우연에 의한 결과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때문에 이제 동생도 수사 선상에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피해자의 가족이긴 하나 범인이 여전히 한국에 남아가지고 물론 도주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세 명이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가지고 뭔가를 이제 도모를 한 게 아니냐. 동생을 상대로 아직 뭐 15억 정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집에를 잘 안 오는 스타일이고 전화로만 안부 묻고 뭐 그런 이제 관계다 보니까 집에 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해야죠. 지금 장례식 중입니다. 거기다 뭐 해서 뭐 그거 어쩌고 저쩌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동생이고 그게 누구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차요. 아니 없어요. 지금이 상중이기 때문에 이진 씨도 그렇고 경찰이 지금 바로 조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박선배 변호사 일단 동생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으니까요. 차를 팔았다는 날 10억 원 자기 계좌로 받고 5억은 부모님이 가져가셨잖아요. 그럼 돌아가셨으면 바로 아들은 집에 잘 돌아가셨는지 확인하는 게 마땅한데 3주 뒤에나 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액을 들였기 때문에. 집에 잘 돌아가셨는지는 대부분 확인하는 게 보통인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긴 했습니다. 동생이 엄마하고 카톡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했는데 사실은 이 피의자 김 씨가 엄마인 척하면서 카톡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마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엔 의심이 없었는데 대화 내용이 점점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정작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다는데 3주라는 텀이 다소 좀 길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검거는 됐는데 3주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래서 동생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의자들이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침 이날 차를 팔고 돈을 부모님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온다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가족 중에 한 명인 동생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단은 못하고요. 수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까지는 설명드릴 그러니까 이게 뭐 공범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는 이 정보가 혹시 동생을 통해서 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면은 거기서 수사 실마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인데 손정현 변호사 경찰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신고가 늦었느냐. 엄마인 척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지금 검거된 그 피의자 김 씨 30대 남성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어머니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엄마인 척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인가 보다라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좀 이상한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남이 그렇죠. 이렇게 대화를 네.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대화 단어도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김 씨, 피의자 김 씨는 어머니로 위장해서 아들과 대화할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 범죄를 해서 시간을 끌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 휴대전화로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냈고 또는 그것도 위장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아버지 휴대전화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 휴대전화는 현장에서 지금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없어졌죠. 거예요. 예. 그건 또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의 강도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있는 걸 알고 이 돈만 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현장을 좀 어지르면서 뭔가 기존품이나 이런 거를 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황은 또 없었다는 겁니다. 집안의 내용이 굉장히 깨끗했다라는 점에서 혹여라도 이게 금전이 탈취됐다가 해서 강도살인으로 보기보다는 강도살인을 위장해서 보복범죄를 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박선배 변호사님. 아까 중국 동포 3명이 등장을 했는데 등장인물이 더 있는 게 2명이 이 피의자의 지인 2명이 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중국 동포 3명, 범행이 가담했다고 알려진 중국 동포 3명은 범행이 일어났던 지난 23일 날 바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칭도로 예. 출국을 했죠. 그런데 피의자 김 씨가 그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인 2명을 범행이 일어났던 25일 오후 10시경에 부릅니다. 그 아파트로 부른다는 그 얘기죠. 아파트로 부르는 거죠. 그 지인 2명이 자택을 방문을 했는데 와서 뒷수습을 해줬다는 거예요. 예. 경찰 입장에서 당연히 이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네.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서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2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부르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알고 이 일에 관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이게 사건이 발생이 된 지는 꽤 됐지만 수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경찰도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가지고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홍정선 교수님, 이희진 씨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부모를 잃은 입장이고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고 예. 받아들여져서 22일까지 지금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로 상주로서 지금 그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 뭐 많은 조문객이 있진 않고요. 한 10여 명의 친인척이 지금 그 조문객들을 맡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지금 취재진의 그 취재는 거절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한꺼번에 유명을 달리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한 개 그 팀 정도가 기동대가 예. 이 지금 빈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뭐 상황이라든가 이 어떤 유가족들의 안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 또 경찰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상당히 삼엄하다고 합니다. 예,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이 사건 그러니까 그 윤영걸 대표님 피해 원래 사기로 들어가는데 피해자하고 지금 이 피의자하고 관계는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다시 한번 좀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네. 추징금 130억의 이 복역 중이거든요. 이희진 씨가.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다 작년에 나왔어요. 구속 집행정지도 그렇죠. 나왔죠. 불구속 재판 중이죠. 네. 한데 이희진 씨가 여러 가지 사기 혐의로 많이 봤잖아요. 비상장 주식을 좀 가공해가지고 매매하고 그 차익을 챙기고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거의 한 3천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번 범죄하고 이 피해자하고 또 관계가 어떻게 보면 아직 뭐 수사 단계가 어떻게 또 변할지 네. 모르지만은 피해자들은 온 평생을 벌은 돈을
다 날린 사람도 있고 지금 예. 암 걸린 사람도 있고 뭐 가족이 그냥 풍비박산난 짓도 그렇겠죠. 있고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거죠. 지금 예. 우리나라 재계 총수 중에서 다른 분들은 다 빨리빨리 나오는데 지금 7년형 받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동양그룹의 현재원 회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전환사채, 회사채 이거 발행해서 피해자가 거기도 몇만 명이 되거든요. 그 피해자가 계속 진정성 쓰고 그 피해자가 가정을 파악했기 때문에 다른 재벌들은 은행 대출 얻었는데 동양그룹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직접 그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서 그 피해를 줬거든요. 예. 그래서 징역을 7년인가 살아서 지금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희진 씨도 이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손준혜 조금 예. 보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피해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이희진 씨가 증권방송에 나와서 비상장 주식을 추천합니다. 근데 네. 그 비상장 주식이 본인이 미리 사뒀던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한 290억 원어치를 본인은 팔고 이거를 산 사람들은 한 250억 원어치를 그 5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어요. 그렇죠. 이뿐이 아니라 한 2년 1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범죄 행각 중에 마지막 6개월 동안 모여진 투자 금액만 240억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총 거래 금액을 한 2천억을 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한 130억 뭐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2천억의 어떤 투자금이 모여진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피해 명수가 3,000명, 고소한 사람만 300명이란 말이죠. 예. 그럼 이 피해자 입장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뭐 1대1로 속은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케이블 방송에서 추천을 하니까 믿고 샀다가 이런 일을 벌어졌다. 또 이 방송에 나온 사람을 믿고 동호회를 예. 이제 꾸려가지고 동호회에서 또 추천을 받고 샀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이희진 씨와 그 일가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파는 걸 나는 계속 사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당연히 암에 걸리고 또 네. 극단적 선택도 생각할 만큼 고통을 정말 느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손정혜 선생 지지자 모임도 그 수가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아마도 이 사람이 그동안 이제 그 언론 매체에도 굉장히 네. 많이 등장하고요. SNS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일부는 또 이희진 씨 때문에 이 투자를 해서 또 이익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남한테 이제 뭐 굉장히 고가의 차, 고가의 뭐 명품, 고가의 집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도 즐기는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진 씨에 대한 팬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네. 가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렇게 형사재판으로 징역 5년 실형이 나올 정도면 중대한 범죄인데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안 해줬거든요. 예.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어떤 그 신창호 씨도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부 뭐 그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희진 씨가 정당한 일을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